네, 채무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서 사건을 열람해보니까 계약할 시점에 이미 많은 소송이 걸려있었고 임금 체불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채무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 이전에 하던 자영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좀 번 것도 있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빌려가지고 돈을 좀 몇 억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다, 물건 대금이다 이런 식으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근데 본사에서 이 돈을 받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법인회생을 신청해버린 거야.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법인의 돈을 떼인 거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회생하는 저 법인의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본 거지. 해보니까 저 본사놈이 나한테 돈 받아가기 직전에 이미 회사 경영이 힘들어졌고 다른 거래처에 돈을 지급 못하고 있었고 임금 체불돼 있었다. 뭐 이런 기록 내역들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 타이밍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 내 돈만 먹고 바로 법인 회생할 생각 아니었나, 당했다. 일종의 연쇄부도가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요즘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도 법인 회생 절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달 전에 티몬 위메프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는 명품 플랫폼 반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알짜배기 부동산은 다 팔아먹고 남아있는 법인은 법인회생 신청해버렸다. 이거 졸지에 거래처만 부도나고 남아있는 노동자만 실업자 되는 꼴이 아닌가, 사회적 비판이 많습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에서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나까지 회생 파산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했다, 홈플러스가 법인회생을 해버렸다,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내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전액 못 받고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출자 전환은 아무 의미 없고 결론은 받을 돈을 전액 못 받고 일부만 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부 받는 것도 즉시 받는 것도 아니고 분할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뒤늦게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위메프의 물건을 납품했던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영세업체란 말이야. 본사가 저런 식으로 부도가 나버리면 돈을 늦게 주고 조금만 주면 나는 몇 달 1년을 버틸 힘이 없거든. 그만큼 자금력이 쌓여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까지 연쇄해서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 아주 힘겨운 일에 많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본사도 법인 회생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해주면 다행인데 법인회생 몇 번 변제하다가 에라이 안 되겠다, 법인 파산 들어가자, 법인회생 포기하고 파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거래처가 회생 파산하는 바람에 나까지 회생 파산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야 내가 일해주고 한두 건 못 받았다 퉁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건설이나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3년 5년 아무리 사업 잘했어도 마지막에 큰 거 하나 물려가지고 못 받아버리면 3년 5년 영업이익 쌓아놨던 거 전부 다 날리고 나까지 줄 파산해야 되는 위기에 처하는 거죠. 자,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법원에서 바로 물어보는 게 은행 계좌입니다. 은행 계좌 뭐 있냐, 있는 거 전부 다 보고해라, 누락도 하지 마라. 은행만 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계좌 내역도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증권사도 제출해야 됩니다. NH증권, 키움증권 있는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 소명, 내가 100만원 이상 입출금했던 거 그것만 싹 모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처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기존의 카드값을 변제했다거나 사업 자금 썼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으로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치, 탕진, 주식, 코인, 토토 동시에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는 가족들에게 편파 변제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용처를 꼭 물어봅니다. 10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했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재산이 3,600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뭐 자동차든 조금 남아있는 예금이든 부동산에서 담보가치를 뺀 금액이든 보증금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싹 합쳐가지고 내 재산이 3,60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3,6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사용처 소명을 시켰잖아요. 100만원 이상 출금한 거 어디 썼는지 물어봤잖아. 근데 기존 채무를 소명했다 이렇게 또렷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또렷하게 설명은 되지 않고 출금한 기록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TM에서 현금으로 나누어서 몇 번 출금을 한 겁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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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 합계 3,600만원을 현금 출금했는데 기존 채무 변제했거나 거래처에 갖다 줬으면 똑부러지게 설명하면 끝인데 사실은 나도 마땅히 설명하기는 난처한, 가족들에게 편파 변제, 증여 또는 은닉을 한 상황이라서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산 3,600만원에 이 소명 못하는 3,600만원 합쳐서 청산 가치가 7,200만원이 되겠죠. 채무자는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7,200만원
7,200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못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 말은 변제 더하라 그런 말입니다. 채무자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계좌 내역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카드사를 물어보겠죠. 일정 기간 카드 사용했던 내역 전부 다 제출해보라. 카드의 경우에도 도표로 만들어서 합계금액 얼마를 기존 채무 변제했는지 카드 대금 갚았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리고 한 번에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그 50만원 이상 결제권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보라. 방금 예금 계좌하고 똑같이 사용처가 마땅히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하라 그런 뜻입니다. 카드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 채무도 물어봐야겠죠.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들 어디에 사용했는지 채무 사용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기존 채무 변제했다면 봐주겠지만 불분명한 거는 사용처 소명 못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한테 빌려준 돈은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를 더하라 이런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3년 동안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그 재산이 무엇이었고 얼마에 처분했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증금이나 자동차나 뭐 예적금 있으면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거고, 지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게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간에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를 소명을 시키고, 그렇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기존 채무 상환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썼다면 문제를 삼지 않지만 마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은닉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현재 소유하는 재산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죠. 그건 청산가치니까. 현재 소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소득자 있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제출하고 부가세 내역 제출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구체적인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매출에서 매입이라면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월세 낸 거나 인건비 준 거 이런 것들을 빼서 순이익이 얼마 남는가, 그거를 일정 기간 낸 것을 평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거, 입금한 거, 출금한 거, 100만원 이상 쓴 거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처럼 개인사업 했던 분들은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제출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월급 받는 분들은 뭐 월급 받고 생활비 쓴 거 그거밖에 기록이 없지만, 개인사업 한 분들은 상거래처에 물건 대금 결제하고 결제 받은 게 워낙 많으니까 수십 페이지 넘어서 수백 페이지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내역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저거 수백 페이지 되는 거는 그냥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요건 최근 대출입니다. 최근 대출 받은 거 어디 써나 설명하는 거죠. 6월 27일에 1,800만원 빌렸는데 800은 어디 뭐 기존 채무 상환하는 데 썼고 900도 기존 채무 상환에 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매출 1,000만원 나왔으니까 1인 생계비 145만원 빼고 한 달에 855만원 변제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방금 보셨듯이 매입, 즉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한 달에 매출이 1,000만원이라도 월세나 인건비나 물건값이나 이런 비용을 800만원 썼다면 한 달에 내 순이익은 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200만원이 나의 소득이니까 2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45만원 빼고 한 달에 변제금 55만원 36개월을 낸다,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출, 버는 돈이요, 버는 돈. 고객이 내 업장에 와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게 1월 달에 96만원이 있다. 현금 매출 계좌 이체 받은 거, 그래서 세금 계산서 끊어준 거, 이게 한 2,600 된다. 기타 매출이 30만원 된다. 합치니까 1월 달 매출이 2,600만원이다. 근데 비용을 임대료 35만원 쓰고 재료 사오는데 1,890만원 쓰고 조세공과 기타 유지관리비 쓰고 한 달 순이익이 640만원 남았다. 그 다음 달은 90만원 남았다. 그 다음 달은 360만원 남았다. 그 다음 달은 29만원 남았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달치만 물어보면 너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만 물으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6개월, 1년, 1년 8개월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수입을 합쳐가지고 그 기간을 평균 나누면 한 달 평균 수입이 268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제금 낮은 게 좋으니까 무조건 매출 없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현금 매출 비중이 좀 작잖아요. 대부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를 해준다 하더라도 계산서를 받아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전자계산서 이거 발급받아서 제출하니까 내가 한 달에 대충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 내역 전부 다 제출하니까 아주 엉터리로 작성하면 금방 걸립니다. 법원에서도 완벽하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현금 매출 같은 거는 사실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물건값이나 또는 직원 한 명 더 썼다 덜 썼다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저 평균 낼 수밖에 없지만 매출에 대해서는 요즘 대놓고 탈세하는 업장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으로 짓게 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주 엉터리로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조사위원이 회사 공장이나 창고에 나가서 남아있는 자산들을 비품들을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파산에서 일일이 조사위원을 임명하기도 힘들고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이 매번 나가보기에는 채무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은 걸로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하시는 분은 업장의 재고나 시설 집기가 감나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무자 한 달 소득이 268만원인데 아까 평균 내서 계산했죠? 1인 생계비 110만원 빼서 한 달에 157만원 60개월 변제해서 9,4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채무 원금의 40% 변제하고 60%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겁니다. 이분이 보증금 기타 재산을 합쳐가지고 청산가치가 한 8,400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현재가치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 8,400보다 조금 더 변제를 해야 되는데 뭐 현재가치 할인까지 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하면 8,4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8,400 나누기 60개월 해보면 한 달에 140 이상 변제를 해야 돼요. 한 달 소득이 270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45를 빼면 한 달에 125밖에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그마저도 36개월 변제해버리면 8,400에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140으로 60개월 곱해야 간신히 8,400이 되는데 그러니까 270 빼기 145가 아니라 110으로 생계비를 줄이는 겁니다. 난 남들보다 생계비를 적게 쓰겠다. 그리고 36이 아니라 60개월로 변제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8,400 이상 변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가치 할인 고려하면 8,400보다 좀 더 변제를 해야 되니까 140이 아니라 160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인 생계비 145를 뺀 게 아니라 110만 뺐고 변제 기간도 36이 아니라 60으로 된 겁니다. 전체 채무액 2억 4천 중에서 9,400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입니다. 개인 사업자이고 주고받은 돈도 많고 특히 내 채무 발생 원인이 본사에 의해서 사기당한 거기 때문에 그 수억 원에 대한 돈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찾는 것도 중요했고 논점이 참 많았는데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상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심하지 않고 여러 번 묻지 않고 10월 17일에 신청해서 다음에 3월 25일에 바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많은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물어보고 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회생 파산하는 바람에 또는 망하는 바람에 나까지 연쇄 파산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최근 채무 내역 소명해야 된다는 점, 과거에 처분한 재산도 물어본다는 점, 지금 소유하는 재산은 당연히 물어본다는 점, 개인 사업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한다는 점, 그 순이익, 영업소득은 한 달이 아니라 수개월간 평균을 낸다는 점,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